번개를 제대로 맞으면 죽는다. 순간 온도는 태양 표면보다 뜨겁고 수억 볼트에 달하는 전류는 한순간에 심장을 멈추게 만드는데, 하지만 사람이 실제 번개를 맞을 확률은 100만 분의 1 수준으로 사실상 번개를 맞아 죽을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런데 만약 번개가 자아를 가지고 한 사람만 계속 공격한다면 어떨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무려 7번이나. 이 비현실적인 실화의 시작은 1942년 4월 미국 버지니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산림감시원으로 일하던 로이 설리반은 거대한 폭풍을 피해 산꼭대기의 화재 감시탑으로 몸을 숨기게 되는데, 문제는 이 새로 지어진 감시탑에 아직 피뢰침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 순식간에 번개를 연달아 맞은 감시탑은 불에 타기 시작. 설리번은 탑 밖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어가는데, 그렇게 간신히 도망쳤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등 뒤를 쫓아온 번개가 그의 오른쪽 다리를 그대로 관통. 다리를 타고 흐른 전류는 엄지발톱을 통째로 날려버렸고, 빠져나간 자리 신발 바닥에는 구멍이 뻥 뚫렸는데, 천운으로 번개는 그의 몸을 통해 땅으로 빠져나가고 설리번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다. 하지만 그로부터 27년 뒤 1969년 7월 설리번은 트럭을 몰고 산길을 달리고 있었다. 원래 자동차 안은 번개로부터 가장 안전한 장소 중 하나로 금속 자체가 전류를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날만큼은 그 상식이 통하지 않았으니 길가에 나무를 때린 번개가 열려있던 차창으로 튕겨 들어와 설리번을 덮쳤고, 그는 그 자리에서 기절. 눈썹과 머리카락, 차고 있던 손목 시계까지 모조리 불타버린다. 그러나 운이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 정확히 딱 죽지 않을 강도의 공격이었고, 운전자가 기절한 채 달리던 차량 역시 가까스로 벼랑 끝에서 멈춰선다. 그리고 이듬해 1970년 7월, 이번엔 자기 집 앞마당 근처 변압기를 때린 번개가 그의 왼쪽 어깨를 덮치며 어깨를 스테이크처럼 익혀버렸으니, 들판에서, 차 안에서, 집 앞에서 번개는 기어이 그를 찾아내 공격한 것이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것은 이때부터 시작이었으니, 1972년 봄 공원관리소 건물 안, 번개는 심지어 실내에 있는 그를 찾아내 공격했고, 다시 한번 머리에 불이 붙어버린다. 이미 익숙해진 그는 침착하게 젖은 수건으로 겨우 불을 끄긴 했지만, 이 강인한 남자의 마음속에는 이때부터 어떤 두려움이 자라기 시작했으니, 무언가 거대한 힘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날 이후 그는 차를 몰다 폭풍을 만나면 길가에 차를 세우고 좌석에 납작 엎드려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렸고, 언제 또 머리에 불이 붙을지 몰라 물통을 늘 차에 싣고 다니게 된다. 그러던 1973년 8월 공원을 순찰하던 그는 멀리서 먹구름이 피어오르는 걸 발견하는데, 불길함을 느낀 설리번은 곧장 차를 돌려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구름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를 따라오는데, 한참을 달려 구름을 따돌렸다 확신한 설리번은 안심하고 차에서 내리는데, 이번엔 자신을 향해 내리꽂히는 섬광을 그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을 정도. 전류는 왼팔과 다리를 타고 흘러 신발을 벗겨 날려버렸으니, 하지만 기괴하게도 번개는 늘 그를 정확히 죽지 않을 만큼만 공격. 계속해서 목숨만은 살려둔다. 이쯤 되자 주변 사람들마저 설리번과 함께 있다가 번개를 맞을까 두려워 그를 피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그와 함께 걷던 동료는 멀리서 천둥이 울리자 나중에 보세 황급히 그를 떠났고, 늘 옆에서 그의 곁을 지키던 아내는 결국 실제로 번개를 맞고 만다. 아내는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본 설리번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결국 6번째 낙뢰가 순찰 도중 그를 덮쳐 머리를 태워버리자 그는 무너지고 만다. 번개를 피하기 위해 산림감시원 일까지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작은 마을로 이사, 집 주변 나무마다 피뢰침을 박은 채 숨어 지내게 되는데, 그렇게 마침내 번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1977년 6월 25일 설리번이 한가로이 민물에서 낚시를 즐기던 그 순간, 마침내 최후의 7번째 번개가 그의 정수리에 내리꽂힌다. 머리에 불이 붙었고 전류는 가슴과 배까지 타고 내려가 화상을 입혔으며, 결국 한쪽 귀에 청력마저 앗아갔는데, 그러나 머리에 불이 붙은 채로 차로 도망치려던 바로 그 순간
이번에는 곰 한 마리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는 번개로부터 무려 7번을 살아남은 남자. 도망치는 대신 머리에 불이 붙은 채로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어 곰을 후려쳤고 차로 달려가 머리에 불을 끈다. 미국에서 번개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매년 30명 이상, 모두 단 한 번의 번개로 목숨을 잃은 것인데, 그러나 설리번은 무려 7번의 번개로 머리에 불이 붙고 배가 타고 청력까지 잃었지만 끝내 살아남았고, 그의 기록은 결국 기네스북에까지 오르게 된다. 그야말로 인류 최전방 번개 전문가인 설리번의 말에 따르면 보통 번개가 칠 때 큰 나무 아래로 피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건 가장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 번개는 가장 높은 곳을 때리기에 나무에 떨어진 전류가 주변 땅으로 퍼지기 때문에 오히려 야외에서 번개가 칠 때는 키 큰 나무, 물가, 금속 물체 등 번개가 떨어질 만한 곳에서 멀어져야 한다고. 그리고 캠핑장처럼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시설이면 아예 설리번처럼 피뢰침을 설치해 번개를 안전하게 땅으로 흘려보낼 수 있으니 혹시라도 야외 활동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란다. 그러나 맞을 확률이 낮은 번개와 달리 감전과 같이 매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들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한 가정집, 수리기사가 끊어진 전선을 수리하고 있는데 그 순간 감전을 당한 듯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남자. 그때 할머니가 달려오더니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밧줄을 주워 기사의 발목에 감고 기사를 바닥으로 끌어내린다. 그 후 기사가 쓰러지자 할머니는 곧바로 CPR을 실행. 그렇게 완벽한 대처법으로 한 생명을 구해낸다. 이렇듯 실제로 감전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을 찾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때 시간이 지체되면 큰일 날 수 있으니 당장 눈앞에 뭐가 없다면 입고 있는 옷을 이용하거나 소매를 당겨 손을 가리면 된다. 감전된 사람을 전기에서 빠르게 떼어놓은 뒤에는 119를 부르며 CPR을 실행하면 되는데, 충격적인 것은 이 할머니 역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처럼 유튜브에서 대처법을 배웠다고 하니 이 대응법들 반드시 잘 기억해두길 바란다. 인간의 목숨은 생각보다 쉽게 꺼진다. 파리 목숨처럼 허무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그러나 이 죽음 문턱에서 기어이 되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영상은 당신 곁에 누군가를 죽음에서 건져낼 기적의 영상이 될지도 모른다. 침대 위에 아빠가 움직이지 않는다. 2살배기 딸은 아빠를 부르며 울기 시작. 그런데 아이가 울음을 멈추고 갑자기 거실로 나가더니 무언가를 찾기 시작. 그리고 손에 들고 돌아온 건 아빠의 약통이었다. 작은 손으로 포도당 알약을 꺼내 입에 넣어주고 아빠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는 아이. 잠시 후 아빠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된다. 알고 보니 당뇨가 있던 아빠가 저혈당 발작을 일으킨 거였는데, 일상에서 당 떨어진다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지만 사실 저혈당 쇼크는 당뇨 환자 사망 원인 1위의 치명적인 응급 상황. 혹시라도 이러한 사람을 마주치면 딱 하나, 당분만 기억하면 된다. 콜라 한 캔, 사탕 한 알, 꿀 한 숟갈이면 목숨을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갑자기 가슴을 치며 거실로 뛰어오는 아이. 목에 사탕이 걸려 괴로워하는 듯한데, 언니는 1초도 망설임 없이 바로 동생을 끌어안고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놀랍도록 정확한 자세에 튀어나온 사탕. 동생은 울음을 터뜨렸고 긴장이 풀린 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겨우 6살, 믿기지 않는 침착함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기억해야 할 건 무조건 119 신고부터다. 그 뒤 환자의 뒤에 서서 다리를 앞뒤로 벌려 중심을 잡고 깍지 낀 손을 배꼽과 명치 사이에 대고 대각선 위로 힘껏 당겨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말을 하거나 기침을 하고 있다. 하임리히 절대 금지. 그나마 열린 기도를 완전 막아버려 빠른 질식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 주말 마트, 편한 옷차림으로 카트를 미는 남성. 갑자기 멈춰서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가 버린다. 얼굴이 빨개지고 온몸은 떨리기 시작. 마비 증상까지 보이는데, 그 순간 직진해서 달려오는 한 여성. 바로 심폐소생술 시작. 마트 직원들에게는 남성의 몸을 주무르게 하는데, 다행히 잠시 후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여성은 남성의 상태를 확인한 후 유유히 사라진다. 요단강 건널 뻔한 남자를 살려낸 이 여자의 정체는 바로 간호사. 그것도 무려 19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남성의 심정지를 바로 알아챘다는데,
그러나 우리 가족이 쓰러졌을 때 간호사가 옆에 있을 확률은 로또급이기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직접 기억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쓰러진 사람을 보자마자 바로 한 사람 지목해서 119 신고를 요청하고 젖꼭지 중앙을 양 손목꿈치로 1분에 120회 5cm 깊이로 압박하는 소생술을 실시하면 되는데, 이때 상체 무게를 이용해 생각보다 확실하게 누르는 게 포인트로 119가 도착할 때까지 절대 멈추면 안 된다. 그런데 살다 보면 정말 희박한 확률로 이보다 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치게 될 때도 있는데, 뭐야? 새벽 3시 아무도 없는 밤길, 차를 타고 가던 한 커플. 도로 옆에 무언가 활활 타고 있다. 쓰레기 태우나라고 생각한 순간 다가가 보니 그건 불붙은 사람이었다. 커플은 지체 없이 차를 세웠고 차에 있던 담요를 꺼내 남성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시작.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가와서 커플을 돕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필사적인 노력 끝에 기적적으로 불은 꺼졌고 불이 붙은 남자는 목숨을 구하게 된다. 이 남성은 50대 노숙자로 날씨가 추워 종이박스에 불을 붙였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바지에 불이 옮겨붙어 활활 타올라 버린 것. 커플이 그 옆을 지나치지 않았다면 이 남자는 한 줌의 재로 발견되었을 수도.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옷에 불이 붙어 사망하는 사고는 1년에 100명 이상 죽는 꽤 흔한 사고라는데, 일단 불이 붙은 순간 나체가 될 때까지 옷을 다 벗어 던지는 게 가장 좋고, 그럴 시간이 없다면 땅에 엎드려 미친 듯이 뒹굴어야 한다. 그리고 소화기가 있다고 해도 사람한테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게, 소화기 성분인 탄산나트륨과 인산암모늄은 적은 양으로도 기도를 막아 호흡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에 반드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불의 스케일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면 어떨까? 불붙은 아파트 12층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번져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다. 이때 한 여성이 창밖에 매달려 구조를 요청하는데, 조금 이따 기다려! 건너편 동 주민들이 소리를 지르며 여성을 붙잡아둔다. 그러나 검은 연기는 점점 더 거세게 뿜어져 나오고 이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 그 순간 사다리차가 등장했고 여성은 안전판을 타고 내려와 무사히 구조됐는데, 결혼을 눈앞에 둔 예비 신부였다. 놀라운 건 이 사다리차 119가 아니었다. 한 29세 청년이 119보다 먼저 업무용 사다리차를 끌고 와 사람을 구해낸 것이라는데, 만약 진짜로 내가 사는 아파트에 불이 난다, 진짜 1초 차이로 탈출에 실패할 수도 있기에 중요 소지품 따위 챙길 생각 말고 발견 즉시 계단으로 튀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이미 문 밖에 불길이 강하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존버 모드다. 수건을 물에 적셔서 문틈을 틀어막고 발코니나 창가로 가 최대한 버티며 구조 요청을 보내야 한다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 설산에서 백컨트리 스키를 즐기는 남성, 두껍게 쌓인 눈, 좁은 나무 사이를 지나는 순간 오른쪽에 무언가 스치는데, Oh shit. You alright? 눈에 박힌 스노보드가 아주 살짝 꿈틀거리고 남성은 본능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깨닫고 눈더미를 헤치며 그곳으로 나아간다. 스노우보더는 거꾸로 박힌 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눈을 한참 파내니 사람의 형체가 드러나고 손이 움직인다. 드디어 헬멧이 나타나고 파래진 입술이 보이는데 남자는 가방에서 삽을 꺼내들어 눈을 계속 파냈고, Alright, how you doing? You good? I'm good. Okay, good. 스노우보더는 무사히 구조됐다. 실제로 눈사태나 매몰 사고로 눈 속에 파묻힐 경우 생존율은 매우 낮은데, 특히 45분 이상 매몰된 경우 살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정말 만약에라도 파묻힐 것 같다면 구조대가 위치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게 최대한 팔 뻗기, 그리고 침을 뱉어서 중력 방향, 즉 아래를 확인하고 반대 방향으로 팔로 공간을 만들어 숨을 쉬어야 한다. 눈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고 단단하기 때문에 도저히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이렇게 버티며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런데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불안한 산모는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아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진다. 119 구급대원은 아기의 입에 석션기를 넣어 양수를 빼내고 폐로 공기를 밀어넣은 다음 담요로 덮어 체온을 유지시키고 병원과 통화에 조언을 받아가며 탯줄을 절단. 그리고 그 순간 아기가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 병원에 입원한 산모와 아기는 건강을 되찾아 일주일 만에 퇴원.
신생아 무호흡, 생명을 얻자마자 잃을 수도 있는 극한의 응급 상황. 누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아기의 생사가 갈린다. 가장 중요한 건 기도 확보. 석션기로 양수와 점액을 제거하고 가슴을 문지르거나 발바닥을 두드려 호흡을 유도해야 한다. 숨을 안 쉰다면 강제로 산소를 넣고 심장이 멈췄다면 신생아용 CPR도 필요. 패닉은 절대 금지. 침착함이 필수다.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그 순간 망설이지 않고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서울 더 현대백화점 엘리베이터. 60대 남자가 갑자기 유모차 쪽으로 쓰러진다. 아내는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급박한 상황. 이때 옆에 있던 한 여자가 쓰러진 남자를 바로 바닥에 눕히더니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 그렇게 1분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이 기적적으로 눈을 떴고 처음 본 사이인 이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안도한다. 엄청난 심폐소생술을 보여준 이 영웅의 정체는 바로 간호사. 그래서 의식이 없다는 걸 확인을 했고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기 때문에 이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판단을. 남자에게는 거의 로또 수준의 행운이었다. 그런데 만약 남자 옆에 이 간호사분이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경북 구미의 한 식당. 어딘가 불편한 듯 허리를 만지고 이마를 짚는 남자. 잠시 휘청이는가 싶더니 그대로 쓰러진다. 큰 소리에 놀란 손님들은 일제히 돌아보고 식당 직원들도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이게 뭐 겁나서 만지지도 못하고 그분을 눈도 흰자로 다 돌아가 있고 막. 그 순간 창가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20대 남녀가 자리를 박차고 뛰어온다. 고민하고 이런 게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되게 빨리 뛰어오는데 슈퍼맨하고 슈퍼걸이 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 급히 달려온 여성이 쓰러진 남성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는 사이 옆에 있던 남성은 즉시 119에 신고. 곧바로 여성의 심폐소생술이 시작된다. 신고를 하던 남성이 쓰러진 남성의 고개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하고 여성이 동시에 소생술을 이어가는 엄청난 팀플을 보이는데 저는 이게 무슨 응급실에서 일하다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둘 다. 잠시 뒤 쓰러진 남성이 무릎과 손을 움찔거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기적적으로 눈을 뜬다. 119 구급대가 도착하자 손짓을 해가며 상황을 자세히 전달. 그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로 돌아가 식사를 계속하는데 딱 봐도 힘순 찐인 이들의 정체는 바로 경찰관. 경찰관 동료로 쉬는 날 식사 중이었다고. 대구의 한 어린이집. 한 엄마가 아기를 안고 울먹이며 뛰어들어온다. 큰 소리에 모두가 놀라 뛰쳐나와 보니 돌도 안 된 아기가 호흡을 하지 못해 헐떡이고 있었는데 무언가 이물질이 목에 걸려 기도를 막은 상황으로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산소 부족으로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위기. 원장 선생님은 바로 기도에 걸린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보고 있던 선생님들도 점점 두려움에 휩싸이는데 왜 안 나오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119가 언제 오지? 뭐 이런 걱정은 들더라고요. 기도가 폐쇄된 영화를 위한 골든타임은 약 4분.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던 그 순간 갑자기 아기의 목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고 주변 선생님들도 모두 벌떡 일어난다. 곧 아기의 호흡과 혈색이 바로 돌아왔고 엄마와 선생님들 모두 안도감에 참았던 눈물을 흘리는데 아이의 기도를 막았던 건 작은 반창고. 접착성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았던 것인데 엄마의 빠른 판단과 어린이집 교사의 위기 대처 능력이 더해져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겪어보니 안전교육은 많이 거듭할수록 누적되어도 진짜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이번.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것은 제가 있던 곳이 현장의 가운데였습니다. 안타까운 그날의 현장. 근처 경찰관은 목이 터져라 사람들을 구하고 아까 구조 요청을 하던 BJ 역시 주변의 만류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압사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꽉 낀다 하는 느낌이 오는 순간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큰 힘이 작용하는 앞 뒤방향이 아닌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며 가능한 다리를 넓게 벌려 이동하여 되도록 넘어지지 않게 이동해야 한다. 둘째로 탈출이 실패했다면
이렇게 팔꿈치를 감싸는 자세로 공간을 확보하여 질식사를 방지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기 힘든 경우 앞에 가방을 대거나 권투의 방어 자세를 취해서 완충작용으로 가슴을 보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다면 몸을 옆으로 웅크리는 태아 자세를 취해서 폐와 장기를 보호하고 숨쉴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물에 빠진 차의 유리를 미친 듯이 내려치는 남자. 유리가 깨지자 차 안에 있던 운전자의 상체를 잡고 끌어올리는데, 이후 망설임 없이 다시 점프. 주변에서 구명 튜브를 가져와 운전자에게 끼워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동차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구해주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확률. 스스로 탈출법을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첫째, 물에 빠지는 순간이 골든타임으로 차에 물이 들어가 창문이 먹통이 되기 전에 빨리 창문을 내려서 빠져나가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이 타이밍을 놓쳐 차에 물이 차게 된다면 창문이나 문을 열 수 없는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헤드레스트를 뽑아 차량의 옆유리를 깨고 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나 차종에 따라서는 헤드레스트가 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차라리 옆 창문 윗부분을 발로 강하게 차는 게 낫다고. 그런데 마지막, 이 타이밍마저 놓치게 되면 결국 차에 물이 가득 차는 3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크게 숨을 참은 뒤 차에 물이 가득 차서 차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비슷해졌을 때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한다고. 만약 이런 것을 기억하기 어렵다면 아예 평소에 이런 비상용 유리 파쇄기를 차에 놓고 다니다가 빠지는 순간 그냥 파쇄기 바로 집어서 바로 창문 부수는 것도 방법이다. 인천의 어느 바닷가,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제보가 들어온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사는 로프를 타고 바다에 뛰어드는데, Come on! 괜찮아! 엄마! 괜찮아! 바다 한가운데서 생존 수영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여자아이. 이 와중에도 가족을 먼저 걱정하는데, 괜찮아? 여기 있어! 아이를 안심시키는 구조사. 그런데 그때 멀리서 또 다른 남자가 구조 신호를 보내온다. 괜찮으세요? 뭐 잡고 있을 거 있으세요? 다행히 무언가를 잡고 물에 떠 있는 듯한데, 그대로 침착하게 튜브를 펼쳐 남자에게 건넨다. 그렇게 순식간에 두 사람을 구해낸 영웅은 구조를 계속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여자 3명이 플라스틱통 하나로 버티고 있다. 구조사는 그대로 헤엄쳐서 다가가기 시작. 침착하게 대형 튜브를 펼쳐 물에 띄운 뒤, 침착하세요. 괜찮아요. 올려드릴게요. 천천히. 이들은 갯벌에 들어갔다가 갑작스런 밀물 때문에 고립된 사람들이었는데, 다행히 이 기적의 영웅 덕분에 모두 무사히 구조되게 된다. 사실 이러한 갯벌 사고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보다 밀물 썰물 빠지는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 그보다 최소 1시간 전에 미리 활동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만약 이미 이렇게 물에 빠진 경우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생존 수영. 생존 수영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수영으로 물에 빠졌을 때 체력을 최대한 아껴 구조를 기다리는 기술인데, 방법은 정말 간단하다. 먼저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숨을 들이마신 뒤 팔을 벌려 대자로 눕고 턱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끝. 그 뒤에는 그냥 몸에 힘을 빼고 천천히 호흡하면 되는데, 이때 숨을 너무 깊게 내쉬는 것보다는 숨이 70% 정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 그런데 만약 이런 생존 수영도 어려운 사람이라면 아예 이런 팔찌를 차고 가는 게 좋은데, 물에 빠지는 순간 버튼만 딸깍하면 팔찌가 풍선처럼 빠르게 부풀어 올라 목숨을 구해준다. 팔에 차고 있어서 활동에도 방해가 없고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니,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것을 참고하도록 하고, 이어서 갑자기 수영장에 뛰어든 어린아이. 그런데 수영을 하지 못한다? 몇 번 허우적대는가 싶더니 몸이 점점 늘어지기 시작. 심지어 주변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행인도 이런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그렇게 아이의 생명이 점점 위태로워지는 순간, 갑자기 수영장에 뛰어드는 한 남자. 아이를 물에서 건져낸 뒤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여 아이를 구해내게 된다. 이 사건은 이웃집 남자가 우연히 아이를 발견하고 구한 사건으로, 무엇보다 구조 후 신속히 CPR을 진행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 가족이 쓰러졌을 때 이런 영웅이 옆에 있을 확률은 거의 로또급이기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직접 기억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 초등학생들 앞에서 한 남자가 다른 남자를 때리고 있다.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조르기까지 사람들이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어 보인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고 폭행을 당한 남자는 급히 구급차에 실려가는데 알고 보니 두 남자의 아들끼리 싸운 일 때문이라는데 우리 아이가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축구하다가 싸웠던 적이 있는데 그 아빠가 내려와서 너 6학년 형들한테 데려가서 못 살게 해준다 그러고 엄마 아빠 가만히 안 둔다 그래서 운다고. 즉 아이끼리 싸운 일에 때린 쪽 아빠 A가 와서 맞은 쪽 아빠 B의 아이를 협박하고 있었던 것. 잠시 뒤 아이의 연락을 받은 아빠 B가 현장에 도착해서 아빠 A에게 무슨 일이냐고 인사를 건네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냥 목 인사를 하고 갔는데 얼굴 보자마자 정말 다짜고짜 넌 뭐야 야 이러더니 그때부터 그냥 폭행이 시작된 거예요. 밑도 끝도 없고 날벼락처럼. 그렇게 서로의 자식들과 주변 친구들까지 모두 보고 있는 자리에서 시작된 폭행. 저항도 해보고 사람들도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심지어 폭행 중인 A씨의 아들은 피해자 B씨의 아들에게 다가와 조롱하기까지 하는데 니네 아빠 얼굴 말렸다고. 니네 아빠 얼굴 맞다고. 결국 병원에 실려간 B씨는 목과 얼굴을 다치고 갈비뼈까지 부러져 전치 5주의 진단을 받게 된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에서 날라온 충격적인 소식. 이 사건이 그냥 서로 싸운 쌍방폭행으로 접수되었다는 것. 자신의 아이가 다른 어른에게 위협당하고 심지어 자식 앞에서 죽도록 맞는 상황에서도 가만히 맞고만 있으라는 건가 싶은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알아보니 충격적이게도 정당방위라는 것 자체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 소름 돋는 법이었는데 이거 모르면 우리도 당하겠다 싶어서 직접 영상으로 만들어봤다.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 기억하고 주변에도 꼭 공유해서 절대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 없도록 하자. 운전 중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오토바이 한 대. 처음에는 별 신경 안 썼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추월하는가 싶더니 위협하듯 바로 앞에서 급히 차선을 바꾼다. 깜짝 놀라 경적을 한번 울리고 그냥 가려는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 미친 듯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오토바이. 차 옆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반말을 찌끄리며 앞에 오토바이를 세운다. 일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블랙박스 앞쪽으로 이동했는데 갑자기 또 위협하는가 싶더니 2차 몸싸움 시작. 안경까지 날아간다. 그대로 계속 폭행을 갈긴 뒤 갑자기 헬멧을 집어드는가 싶더니 또다시 가격. 이대로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참다 결국 힘숨찐 유단자에게 순식간에 참교육당한 양아치는 더 이상 덤비지 못하고 그렇게 싸움이 종료된다. 알고 보니 차량 운전자는 무술을 연마한 유단자로 이 발차기 한 방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얼굴은 무려 골절이 돼버리는데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반전. 얼마 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갑자기 치료비 2천만 원을 청구받게 된 것. 아니 지가 먼저 시비도 걸고 선빵에 계속 폭행하다 한 번 반격한 것뿐인데 정당방위는커녕 돈을 물어줘야 한다니. 결국 계속 맞다가 한 번 대응했음에도 단지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쳤다는 이유로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600만 원을 물어주며 합의를 하게 된다. 아니 진짜 무슨 정당방위 인정받으려면 뭐 칼이라도 맞아야 되나 싶은데 맞다. 어? 칼빵 정도는 맞아야 한다고. 대전의 한 편의점 앞 70대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들고 다가오더니 그대로 젊은 남자를 담근다. 남자가 밀쳐낸 후 뒷걸음질 치자 다시 칼을 들고 다가오는 남자. 처음에 도망갈라 했는데 이왕 찔린 상태에서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남자는 살기 위해 발차기로 남자를 쓰러뜨린 뒤 칼을 빼앗는데 정신이 혼미해지는 이 사건은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남자 2명을 깨우자 그중 한 미친놈이 갑자기 묻지마 흉기를 휘두른 것.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것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연락이 온다. 바로 칼을 막기 위해 발차기를 한 것이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로 접수된 것인데
아니 당장 숨지게 생긴 상황인데도 반격했다고 폭행죄라니 이게 뭔 멍멍이 소린가 싶은데 이에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자 결국 최종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했으나 죽을 상황에서도 정당방위인지를 걱정해야 하는 게 진짜 맞는 건가 싶은데 정당방위가 저게 아니면 저 앞으로 누가 칼 들고 저 누가 위협하면 또 제압을 해야 된가 아닌가 해야 되는데 또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 무서운 거죠. 이런 흉흉한 세상 속 이런 비현실적인 법이 자꾸 문제가 되자 정당방위 검색량이 2배 가까이 늘 정도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현재 형법상 정확한 정당방위의 정의는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자신이나 타인을 지키기 위한 행위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으나 앞서 살펴봤듯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든 선빵을 갈기든 나를 죽도록 패든 내가 한번 까딱하면 나도 쌍방으로 처벌받아 버리니 정당방위라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건가 싶은 수준인데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누가 선빵을 갈겼느냐 같은 과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같이 때렸으면 나도 피해자이자 쌍방폭행의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방어만 해야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무슨 싸움의 신도 아니고 죽을 각오로 달려들어도 방어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정확히 딱 컨트롤해서 방어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나 되나 싶은데 과연 긴박한 순간에 정당방위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 영상을 보면 한 남자가 걸어가는가 싶더니 길가에 서 있는 여자한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른다. 여자가 쓰러져도 계속되는 폭행. 이를 본 시민이 차에서 내려 다가오자 이번에는 이 남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넘어뜨린다. 폭행당한 일행이 와서 말리자 또 다른 남성에게 덤벼들고 남자가 도망가자 쫓다가 넘어진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여자는 벽에 기대더니 다시 쓰러진다. 남자는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사람들을 무차별 폭행한 것인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런 순간에 방어를 위해서 나도 같이 때렸다? 정당방위가 아니라 나도 폭행 가해자로 쌍방이 되는 것. 그런데 한 남자가 편의점 카운터로 들어오더니 점원을 밀친다. 그러자 남자한테 위협을 느낀 직원이 선반에 있던 흉기를 꺼내 남자를 공격. 남자는 그대로 사망한다. 사망한 남자는 조금 전에 가게에 들렀던 손님이었는데 당시 일행인 아이가 감자칩을 구매하려고 하였고 여자친구가 카드를 내밀었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직원이 아이 손에 들린 과자를 다시 빼앗은 것인데 직원의 태도에 불만을 가졌던 남자가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툼으로 번졌고 결국 직원 흉기에 찔려 사망하게 된 것. 손님을 살해한 직원은 살인죄로 체포되었으나 손님이 먼저 신체적 위협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로 풀려나게 된다. 물론 미국은 총기 사용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하나 그와 전혀 무관한 이런 사건에 대한 판결만 봐도 개인의 생존권에 대해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황. 진짜 한국도 나라가 내 목숨 책임져주지 못할 거면 흉흉해지는 시대에 맞춰 법이라도 재정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보면 정당방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억울하게 깽값 물어주는 사람들은 은근히 많은데 지금 바로 주변에 영상을 꼭 공유해줘서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은 없도록 해주자. 허벅지 지방 흡입과 엉덩이 지방 이식을 받으러 수술대에 오른 여자. 마취가 시작되며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듯한데 그러나 약 9시간 후 여자는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응급실로 옮겨졌고 여자의 남편에게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한 9시 조금 넘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환자 배우자분 되시냐고. 그래서 환자냐 어디서 전화했냐 지금. 그랬더니 여기 성형외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받은 전화 내용에 따르면 의사는 정상적으로 마취 후 수술을 진행하였으나 수술 도중 여자의 호흡이 갑자기 떨어져 수술을 중단, 그 뒤 회복실로 옮겼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런데 CCTV를 확인해 보니 호흡이 떨어진 것을 확인한 간호사가 사람들을 불렀고 그 뒤 심폐소생술을 하여 긴급조치를 한 뒤 다시 마취를 시작한다. 병원 측의 설명과 달리 심폐소생술을 한 뒤 수술을 중단하기는커녕 추가 마취를 하며 수술을 강행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한 손으로는 흉부 압박을 하며 다른 한 손으로는 시술을 계속하는 괴기한 수술법을 시전한다. 그냥 살인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빨리 병원 옮길 생각 안 하고 자기 병원 이미지 생각하고 돈벌이 생각해서 호흡만 일단 붙여놓으면 된다는 생각? 결국 신혼이었던 여자는 그대로 뇌사 판정을 받게 되었지만 병원 측은 자신들은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며 기나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딱 봐도 초점이 맞지 않는 눈동자, 명확한 사시 증상이다.
이 여자는 대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 및 지방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사물이 여러 개로 보이는 이른바 복시 증상이 나타났고 왼쪽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며 사시가 생기게 된 것. 병원에 연락하자 병원 직원은 눈에 이상이 있으면 안과를 가보라는 기괴한 말을 했고 결국 참다 못한 여자의 언니가 수술했던 의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러면 병원에서 뭐 해줄 거야 하면은 지금은 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그거잖아. 돈 주고 수술을 했더니 결과는 엉망진창인 거고 그냥 막연히 기다려야 된다. 저는 자신 있어요. 자신 있는데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믿는 건 다 지금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뒤 결국 재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기다려보자는 병원의 이야기에 따라 6개월을 버텨보았지만 어떠한 개선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일도 못하게 되고 대인 기피증까지 생기게 된 여자는 이 억울한 사연을 SNS에 올리는데 그러자 병원 측에서는 여자가 올린 사진은 현재 상태가 아니며 지금은 회복이 되었다는 반박글을 올리게 된다. 결국 여자는 현재 날짜까지 인증해서 사진을 다시 올리는데 원장님께서는 제가 과거 사진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뭐 떠드는 것처럼 말씀하셨길래 아니다, 나 아직 사시다. 입장문에는 마치 제가 현재 사진 안 올렸으니까 부풀려서 거짓말을 한다. 병원 측의 주장과 달리 여자의 증상은 아직 명확한 상황. 여자는 이것 때문에 경제활동도 하지 못한 채 대인 기피증에 걸려 살고 있지만 병원은 오히려 여자에게 명예훼손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버린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마취가 시작되자 간호사들의 대화가 시작된다. 이건 선을 너무 넘는 듯한데 팔자주름 때문에 병원을 찾은 여자에게 가슴 수술도 권유한 뒤 수술이 시작되자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게다가 한 간호사가 여자의 수술용 속옷을 들춰본 뒤 나눈 대화. 잠시 뒤 남자 의사 2명이 수술실에 들어오자 간호사는 다시 제모 얘기를 꺼낸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화뿐만이 아니었으니 수술실 안에 들어와서야 수술복을 입는가 하면 아예 처음부터 수술모조차 쓰지 않는 의사까지. 게다가 간호사는 수술 도중 옆에서 양치를 하고 있다. 하는 말까지 정말 가관인데 게다가 뒤늦게 들어온 대표 원장이 당황할 만큼 많은 출혈까지 발생했는데 원래 지방을 제대로 빼게 되면 이런 색이 나오는데 이렇게나 많은 피가 나온 건 지방이 아닌 근육을 건드렸다는 뜻. 아직 근육과 지방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의사들이 집도한 수술. 수술실에는 총 3명의 의사가 있었는데 지방 흡입은 주로 젊은 의사 2명이 맡았고 여자를 상담했던 대표 원장은 지방을 가슴에 주입하는 수술만을 진행한다. 즉 명확한 대리 수술까지. 여자는 당시 의료진들을 특수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병원 측은 여자를 오히려 공갈 미수 혐의로 엿보소 때려버린다. 이후 한 방송사에서 그날 수술실에 있던 간호사와 통화를 하게 되는데 수술실 분위기가 어땠는지. 근데 이미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고요. 혹시 CCTV도 보신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는 뭐 저희가 그런 게 없지 않나요? 기억이 안 난다더니 잘못한 게 없다고 한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요. 너무 오래됐어요. 수술실이라는 공간이 이런 행동들을 해도 되는 공간인 건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영상 만들면서도 너무 화가 나는데 나뿐만 아니고 많은 환자들한테 이렇게 했겠구나. 내가 죄인이 돼서 2년 6개월 동안 재판을 받는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나 억울한 시간이에요. 조롱에 이어서 고소까지 당한 여자. 이 사람들에게 환자는 과연 어떤 의미였던 걸까? 실제로 최근 5년간 성범죄 혐의로 검거된 의사만 무려 800명. 얼마 전 약물에 취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했던 건 40대 의사. 이 의사의 핸드폰에서는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정황이 포착된다. 게다가 올해 초에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 교수가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 명을 상습 성추행 또는 성희롱한 혐의까지. 이처럼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최근 5년 동안 최소 800명에 달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는데,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병실에서 나온 간호사가 환자 이름을 확인하더니 반대쪽으로 급하게 뛰어간다. 다른 간호사에게 뭔가를 설명하며 돌아오다가 다시 발길을 돌리고, 그 순간 병실에서 나오던 환자가 갑자기 복도로 고꾸라지는데, 백내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이 여자는 혼수 상태에 빠진 뒤 다음날 숨지게 된다. 알고 보니 이 여자에게 투약하면 안 되는 항생제를 투약한 것인데, 유가족은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중이나 이 병원 측에서는 한마디 사과조차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흰머리가 많아졌어, 그치? 우리 딸도 머리 만져주면 좋아하는데 엄마 닮아서. 건강하던 40대 여성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식물인간이 된다. 위 내시경을 위해 수면 마취를 받은 여자에게 의사가 추가로 데카론이라는 전신 마취제를 투여한 것인데, 인공호흡기 없이는 절대 사용해선 안 되는 강력한 전신 마취제를 어이없게도 잘 몰랐다는 이유로 여자에게 투약해버린 것. 결국 여자는 뇌손상에 빠져 식물인간 상태로 5년째 투병하게 되지만, 해당 병원은 이런 명백한 의료사고에도 우수 검증기관으로 선정되게 된다. 저희 같은 환자는 항상 내일이 없어요. 지금밖에 없어요. 같이 있는 게 저희의 소망이거든요. 피해자 가족은 2년간의 소송 끝에 1심에서 9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지만, 병원 측은 배상액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항소하게 된다. 이런 정신나간 의료사고들이 계속되자 결국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문제는 수술 전 CCTV를 요청한 경우만 촬영이 진행되고, 심지어 CCTV 영상을 열람하는 것도 수술에 참여했던 의료진들이 모두 동의해야 가능. 영상 보관 기간도 고작 30일에 불과하다. 이 정도면 솔직히 법을 만든 건지 만들다가 만 건지 헷갈리는 수준인데, 솔직히 사람이라면 언제든 누구나 수술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제도만으로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즉,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 수술 전 할 일부터 사고 발생 후 30일 이내까지 반드시 따라야 할 생존법을 빠르게 알려줄 테니 적어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두길 바란다. 먼저 수술 전 병원 의사검증은 필수다. 그냥 알아서 잘해주겠지 생각하지 말고 정확한 집도의 이름, 전문의 자격, 수술 건수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해봐야 한다. 요즘에는 앱을 통해서도 의사나 병원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니 무조건 사전에 꼭 체크해봐야 한다. 그리고 어떤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CCTV 촬영 요청서를 필수로 제출, 그 밖에도 수술 위험, 합병증, 대안 치료를 직접 설명 듣고 녹취 또는 서면으로 확보해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이런 티 안 나는 녹음기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정말 만약에 이미 사건이 터졌다면 사후 대응이 정말 중요한데, 바로 응급실 이동을 요구, 환자의 상태를 체크함과 동시에 병원 측의 모든 발언은 녹취를 시작, 모든 대화 내용은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즉시 진료 기록지, 수술 기록지, 회복 기록지, CCTV 영상 보관 요청서 제출하고, 이를 거부하면 거부하는 것까지 증거를 남겨야 한다. 그리고 병원 측이 책임 회피 시 즉각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데, 변호사 상담을 받으며 대학병원에서 2차 소견을 확보하고, 필요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을 신청하여 무료로 사실관계 자료 검토도 받는 게 좋다. 이때 병원이 CCTV 영상을 내어주지 않더라도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면 강제로 CCTV 열람 사본을 확보할 수 있으니, 보관기간인 30일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이를 신청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후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절차를 준비해 나가면 되는데, 섣불리 언론 제보나 SNS 공개를 하게 될 경우 명예훼손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반드시 변호사와 신중히 상담 후 진행하는 게 좋다.
수술은 하루지만 사고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다.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은 우리의 인생, 반드시 수술 전 꼼꼼하게 알아봐서 애시당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사건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위의 절차를 참고해서 살아남길 바란다. 그럼 아디오스.